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대신에 해외 증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증권 보유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입니다. 897억 2천만 달러였던 외화증권 규모였는데 4분기로 들어서면서 13%, 이 규모로 본다면 100억 달러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죠. 자,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요, 최근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개인이 2조 6,53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0개월 만에 1% 시대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시의 충격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양시장 모두 다 소폭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증시 충격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쯤 우리 증시도 솟구칠 수 없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탈출구를 찾아볼 수 있는지 심화된 증시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책이 끌고 기업이 미는 AI 산업 탑픽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오늘 주식주말원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AI 국가전략 발표부터 해서 워낙에 또 인공지능 쪽 이 산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예전에 손정희 일본 소프트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또 셋째도 AI 이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자, 팀장님 일단은 이 정부의 AI 산업 추진 상황,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최근에는 AI란 섹터가 좀 사실은 네. 낯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NFT,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안 보는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갖고 왔고요. 예. 일단 정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 5년간 한 3천억 이상의 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이미 과학기술 이제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라고 하죠. 지금 예.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획평가원과 함께 AI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일단 열었죠. 여기서 딥러닝 기반의 AI를 좀 넘어선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예. 활용성의 어떤 한계를 좀 개선하는 모습들, 또 지속 성장한 어떤 그런 산업군을 좀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네. 한 8개 정도 세부 기술의 총 22개 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이에 네. 따라서 이미 근데 4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미 좀 실시를 했고요. 네. 기술이라든지 예산 정책 분야에 이미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런 과제가 수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이 과학기술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전장 쪽 AI에 대해서도 또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우주 쪽이라든지 사이버 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함께 이제 좀 첨단 과학기술을 좀 국방에 좀 어느 정도 접목시키려는 좀 네. 노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래국방기술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좀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민군 겸용 AI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추진 방향을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AI 기반의 과학과 경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인프라라든지 연구 역량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처 협업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방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 시스템 고도화 방안 쪽이라고 하죠. 이제 네. 음원 감지기라든지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좀 탐지 장비까지도 도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국방위와 함께 지금 미래 핵심 이제 기술과 함께 R&D 투자를 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하나의 산업군이 아니라 좀 전방위적인 예. 지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국방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사이버 또 이제 우주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팀장님께서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요즘에 워낙 또 메타버스, NFT, 다른 키워드가 증시에 온통 뒤덮고 있다 보니까 이 AI라는 키워드가 어느새 좀 많이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5년 동안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의 국방기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방기술과 관련해서도 AI가 엮일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광주에서 참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인공지능 집적단지에 첫 삽을 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네. 이제 시에서도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좀 이벤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광주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좀 목표로 해서 국가 AI 직접 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예. 1단계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1단계 그래요?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네. 좀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좀 내려고 하고 2단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인데 지금 전략 수립을 이미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AI를 10년 동안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을 10년 동안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국가 AI 데이터 센터, 뭐 실증 장비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AI 전문 인재 양성, 뭐 예. 창업 펀드 같은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금 상당히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결국 AI 혁신 생태계를 일단 먼저 조성하는 게 1단계 목적이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일단 2단계는 이제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제 산업군과 얼마큼 다양하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하나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기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인재 육성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광주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혁신을 이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정부에서의 어떤 드라이빙도 드라이빙이지만 뭐 네.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광주시가 또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광주시 움직임도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AI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가 AI 단지를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1단계 전략은 수립이 됐고 2단계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2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세계적인 새로운 기업,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자, 광주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 가지 또 여기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미 일정 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 출장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제 귀국을 하게 됐죠. 워낙에 화제가 됐어요. 미국의 뭐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을 확정했다 이런 거는 화제가 됐는데 혹시나 여기에 AI 이혹 관련된 부분도 있었나요? 예, 일단은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방미 일정에서 네. 가장 화두가 됐던 건 결국 반도체랑 제약바이오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하나를 좀 수주했다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백신 관련된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일정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캐나다 2곳이랑 미국 쪽에 지금 총 7개 정도의 AI 센터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캐나다를 좀 먼저 갔다 온 것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시설을 좀 방문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AI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체에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AI를 직접 키우다기보다는 그냥 밑에 깔아놓는 어떤 그런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그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기업 경영진과 좀 계속 미팅을 했죠. 네. 특히 이제 MS CEO를 좀 만났던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또 뭐 VR, 뭐 AR,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소프트웨어 생태계 관련된 부분에서 확장된 어떤 예. 그런 세계관을 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
어디죠? 그 AI 쪽으로 좀 관련해서 아마존하고도 좀 미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랑 좀 협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MS와 아마존에서 사실은 이제 그 나왔던 뭐 메타버스 관련된 AR, VR도 결국은 이제 AI와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어떤 전략을 삼성전자 EPS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향후에 AI 관련된 사업이 좀 그 사업 구상 안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저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M&A 관련돼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인재를 좀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시설을 방문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AI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사업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삼성전자에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한다면 아까 예.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지금 AI 관련된 붐이 더 일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방미하면서 그 일정 안에서 굵직한 기업의 CEO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MS CEO와 만나서 VR, AR 이쪽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협력을 논의를 했고 여기 또 아마존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또 AI와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의견들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뭐 VR, 뭐 메타버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에서 워낙에 또 이 방대한 기술력 여기는 분명히 AI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AI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지 않게 되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AI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기술의 적용 현황, 산업계에서 어떤 모습들 비춰지고 있나요? 일단은 뭐 통신 쪽이 뭐 금융 쪽 이런 쪽이 가장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이나 모바일과 좀 협력을 해서 예. 중국 이제 가전사 하이얼 공장에 5G라든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이용한 혁신 제조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사실 지난주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사실 네. 이제 11월 22일이니까 월요일 날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엣지 컴퓨팅의 AI라든지 뭐 네. 딥러닝, 뭐 신비전 같은 이제 기술이 좀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가 좀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AI 관련된 뭐 딥러닝이라든지 예. 뭐 러닝머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좀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IT 서비스 기업이죠.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AI 기술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음성 기록 서비스죠. 클로바노트가 지금 최근에 100만 명을 좀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요? 네. 지난해 11월에 서비스를 선보였으니까 1월 만에 오. 1개월 그러니까 1년 만에 지금 100만 명 돌파라고 예.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딥러닝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네.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아, 인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받아 적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대신 이제 혹은 이제 직장인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때 예. 이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음성을 네. 녹음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까지 돌려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리고 텍스트로 돌려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니즈마켓을 확실히 파고들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이버의 이 지금 이 클로바노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2월에 카카오 브레인, 네. 2019년 10월에 설립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네.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방법론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합성 같은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AI 그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스터디 쪽뿐만 아니라 예. 뭐 가전, 문화, 레전까지 헬스케어까지 좀 여러 군데로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워크라는 어떤 이런 업무 플랫폼에 또 얹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상당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확장성까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현황을 좀 둘러봤습니다. 화웨이 이야기부터 좀 운을 떼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 받아쓰기, 클로바노트 벌써 10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카카오 쪽에서도 카카오 브레인이나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비즈니스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AI라는 게 다양한 분야, 뭐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I 관련주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토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AI 관련된 종목 중에 이 종목 상당히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그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지인 추천이라든지 예. AI를 기반으로 해서 좀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뭐 정규직, 뭐 채용 매칭 주요 목적을 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HR 관련 솔루션에서 상당히 좀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예. 3분기에 지금 매출액은 90억, 영업이익은 25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배로 늘었어요. 예, 2분기에보단 16%가 좀 늘었는데 지금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까지 매월 평균 8% 매출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렇게 네, 월 된다는 단위로 거죠? 8%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 4분기에도 좀 이러한 성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런 성장 원동력은 AI를 기반으로 한 채용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생명 연장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라이프 커리어를 좀 관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또 직업 간에 좀 이직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HR 솔루션 쪽에서는 뭐 기본 기능을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유료화로 좀 전환이 됐을 때 그 어떤 무료로 있었던 그런 시장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엮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 사실 이제 대선 후보들 이제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이 일자리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런 정책에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회사가 좀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회사는 약간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8월에 상장을 하고 지금 11월인데 일단 뭐 3개월 정도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상장 때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쭉 이제 뭐 늘려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상장 때보다 밑에 있는 가격에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상장 때 좀 기록했던 정고점을 한번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목표가를 좀 높게 한 예. 5만 4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최근에 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예. 사실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내릴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접근이 어떨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다만 리스크를 위해서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티드랩을 토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AI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화두가 될 만한 일자리 관련된 키워드로 엮여있는 종목이겠죠. 자, 이 종목 목표 주가 54,000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 3만 원으로 정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관련된 산업계에 지금 어떻게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두 번째 토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통신 3사 5G 신사업 양날개 내년 주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신 3사 사실 최근에 3사가 모두 주가 흐름 좀 고전을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5G와 신사업 이런 키워드를 오늘 같이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통신 3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내년 모습이 어떨지가 궁금해지는데 2022년 통신 산업의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하셨던 지금 통신 장비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 2년을 엄청 고생했잖아요. 아주 고생했죠. 아주 고생했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이 흐름이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통신 장비가 올라오는 이유. 너무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예. 측면에서 그런 논리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통신사를 들고 왔잖아요. 네. 통신 장비는 사실은 저는 실적을 좀 까봤는데 네. RFHC 같이 좀 약간 뭐 공시가 있었던 예. 뭐 그런 종목을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컨센서스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 실적의 변화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통신 장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면 예.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등이 더 나오더라도 이게 폭발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밸류가 높다. 예. 근데 오히려 통신사 같은 경우는 네. 좀 그거와는 살짝 결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일단은 내년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상당히 저는 매출이라든지 좀 이런 전망이 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5G가 사실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어쨌든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기술 구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 정말 5G 맞나? 네. 하지만 이제 트래픽 동향을 보게 되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온라인으로 되게 많은 생활을 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변했죠. 네. 그럼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트래픽이 증가되면서 네. 막 어떻게 보면 망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막 속도 느려지고 또 네. 관련돼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약간 뭐 6G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사용량이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그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 비용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용량은 계속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래픽 감소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RPU 관련된 부분의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이 좀 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5G 가입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이제 월 평균 내년에 열 평균 가입자 수가 한 내년 기준이죠. 네, 한 월 평균 한 80에서 90만 명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삼성에 이어서 애플도 지금 신형 네. 휴대폰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2022년부터는 삼성이랑 이제 애플은 5G로만 신규 휴대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사면 그냥 5G로 가입이 되는 거죠. 4G의 선택권은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대비해서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좀 더 많이 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 그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5G 보급률이 최대 60% 이상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5G에 관련된 가입자가 늘면서 네. 통신사들도 관련된 요금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내오다 보면 그렇죠. 결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상당히 재미없지만 이미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주가가 조금 꿈틀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신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또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내년 산업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5G의 가입자 계속해서 순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년에도 월 평균 80만 명에서 90만 명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점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통신사들의 주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좀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삼성이나 애플 이 5G 신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통신사에 가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제가 좀 먼저 드렸지만 예. 사실은 그 마케팅 비용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반하는 네. 좀 일회성 비용이 아닐까 좀 싶은데 사실 그 추가적인 단말기 지금 지원금 상향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아무래도 있겠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폭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것 같지는 않고 예. 마케팅 비용이 한 그래도 한 4~5% 정도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통신사 간에 좀 우량 가입자를 좀 유치하기 위한 좀 출혈 경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번호 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정제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 통신사별로 어떤 이동 고객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가 기존 고객들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요금제라든지 서비스를 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5G 폰에 좀 어떻게 보면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마케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 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 이제 마케팅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은 그래도 오프라인 마케팅보다는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통신사라든지 뭐 제조업 간의 합동 마케팅 협력 기조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G전자 휴대폰 사업이 좀 중단되면서 그러한 좀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내년에 영업이익을 저해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LG전자가 좀 사실은 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뭐 애플이든지 삼성전자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하웨이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휴대폰들이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른 좀 어떤 트렌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G 신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런 마케팅 비용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르면 일단은 그 비용 부담이 물론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4%, 5% 정도 수준이 아닐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신의 대표적인 뭐 통신 3사가 있잖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각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내년 통신 3사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실적 전망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아직 4분기는 안 나왔으니까 예.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좋죠. 기준으로 내년의 실적을 좀 전망을 해보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 3사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40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 8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올해.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반등에 좀 기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내용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동전화 이제
ARPU라고 하죠. 가입자당 매출액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도 좀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통신 부분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2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어떻게 보면 5G의 실적이 개선되는 원년이라고 하면 내년은 실적이 개화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올해도 사실 지금 통신 3사가 영업이익 뭐 3분기 연속으로 1조 원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4조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5G에 강제로 가입을 한 이제 가입자 수가 60%가 좀 전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앞서 때문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동 가입자당 이제 매출액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비용은 좀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신 3사 본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 또 14% 정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통신사들이 자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자회사들이 올해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회사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업인 통신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자회사의 실적도 늘어나면서 연결 이익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5G를 키워드로 해서 올해 사실 통신 3사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뭐 강제로 5G에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4G 선택 좀 줄어들게 되니까 내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점, 내년 실적도 아주 뭐 장밋빛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올해 주가 상황은 사실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또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딱히 좋지도 않은데 단순히 기대감이라든지 해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는 반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통신주의 주가 과연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실적에 연동이 될까 이런 점도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시죠. 약간 통신주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형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네. 기아 이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실적은 좋은데 왜 안 가는 거냐 도대체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올해 왜 이렇게 실적 대비 가지 못하는 주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메타버스나 네. NFT 이런 그러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예. 영원히 불균형은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꼭지가 나오고 네. 거기서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데 네. 과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올라가는 메타버스를 따라갈 것이냐 어허. 아니면 정말 밑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종목을 잡을 것이냐.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네. 어느 순간 균형으로 회귀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런 시점이 이제 사실 그 예상을 그 누구도 못하긴 합니다만 결국 이거죠. 단기 꼭지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 네.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보는 섹터와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실적이 탄탄하면 더욱더 기다리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불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신사는 뭐 멀티플을 상당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대로 분명히 지금 올해 돌입은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전화기에서 정말 그렇게 5G가 구현이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개막이 된 거는 확실하고요. 사실은 실적 개선 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까지는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약간 이게 내년에도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과연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년에는 멀티플 확장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매출액의 흐름이라든지 5G의 어떤 진화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 2분기부터 지금 ARPU는 분명히 좀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확실히 방향을 틀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5G 진화 과정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결국 이제 그 제조사들이 5G 전용으로 좀 휴대폰을 이제 공급한다고 하면 네. 소비자들은 사실 이제 선택권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 있고 결국 이제 5G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IoT하고 좀 연관이 돼서 이제 멀티플로 좀 기능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사업화가 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분명히 또 앞서 말씀드렸던 뭐 AI와도 좀 연관이 되겠죠. 통신사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산업군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사실으로 5G, 6G가 자율주행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밑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멀티플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다만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모든 섹터도 그렇지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년에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규제와 관련된 거, 약간 요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매번 통신비 관련돼서는 이야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물가, 통신비 같은 사실 이제 좀 국민의 생활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은 네. 사실은 정부에서 살짝 좀 이제 언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언급이 되면 이제 알아서 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네, 현상이에요. 기업들이 이제 뭐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규제라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예. 요금 인가제가 좀 폐지가 됐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규제 법안이 좀 따로 마련돼 있는 부분들 특히 예. 이제 인터넷막 관련돼서는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5G 관련돼서는 충분히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예. 요금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B2B로서의 어떤 그런 수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멀티플 조건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런 국면에 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이 분명히 지금 노려야 할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통신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말하는 배당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근데 다만 뭐 배당에 관련된 매력도 있으니까 그냥 연말부터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멀티플이 좀 시장에서 늦게 관심을 받더라도 일단 배당으로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뭐 내년에 충분히 멀티플 확장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으니까 한번 예. 연말까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많은 종목들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통신 3사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실적에 대한 전망,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규제 환경이 좀 양호해진다는 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매수를 생각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관련주 중에서 이제 탑픽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 일단 저는 네. KT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그냥 거의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죠. 다만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내년에 이익이 상당히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KT뿐만 아니라 자회사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뭐 내년에 실적을 견인하는 건 일단 통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미 이제 그 이동통신의 ARPU 관련된 성장폭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비용에 대한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사실은 이 작년에 좀 투자에 약간 좀 올해랑 작년에 좀 투자 부진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2022년 내년에는 좀 5G 카펙스를 좀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5G 추가 경매 어떤 이 경매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나 좀 있다 보니까 당장 이제 카펙스 추가에 대한 부담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23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해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의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당금으로서의 어떤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고 재미없는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5G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OTT 관련된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네. OTT 쪽에 좀 무한 경쟁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통신사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제 OTT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뭐 OTT 관련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OTT와 관련돼서 또 메타버스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런 통신 쪽을 좀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프라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최종적인 수혜주가 또 통신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움직이지 않고 정말 재미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도 좀 높게 볼 수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7월 23일 날 좀 기록했던 게 3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높게 한 목표가 한 45,000원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은데 사실 이 손절가 25,000원은 그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종목도 그냥 편안하게 적금하듯이 그냥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5G에 기반한 실적도 여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해서 자 KT 살펴드렸는데요.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까지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고요. 지금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10만 원 여기서 이제 슬슬 마칠 시간 다가왔네요. 지금 양시장의 모습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뭐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상승 전환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 오후장에 남은 시간 조금 더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도 현명하게 좀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주식 10만 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